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뉴스원 미래 포럼의 개막식을 축하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좋은 말씀, 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좋은 말씀에 이어서 제프리 삭스 교수의 아주 훌륭한 그런 강연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약간 중복되거나 이런 면이 없잖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또 특히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이사장님도 이렇게 와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정책을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 좀 여러분 앞에 서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코로나19를 대처를 하고 또 이 지오폴리틱스 국제 정치 정세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환경 생태가 많이 파괴되고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다 이제 집약이 되는데, 사실 제프리 삭스 교수하고 저는 지난 10년간을 저의 이제 자문으로서 아주 열심히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또 제가 이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파리, 유엔에서 채택을 하고 기후변화 협상할 때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떠나기 전에 SDG의 스페셜 애드보케이트,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런 사람을 17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로얄티들, 왕족들이라든지 유명한 교수들, 정치인들,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하여튼 이 뉴스원에서 아주 훌륭한 연사를 섭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분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경제학자들 간에 워낙 똑똑해서 하버드에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미국의 재무장관했던 레리 서머스, 제프리 삭스, 이 세 사람이 분명히 노벨 경제상을 받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나 이런 데로도 나가고 유엔에 나온 그 두 사람은 빠지고 이제 폴 크루그만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분들 요즘도 뉴욕타임스에 맨날 자주 기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훌륭한 석학들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런 것이 이제 입안이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그만두고 나서 곧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이거를 저 사람이 만들어서 있을 때, 지금 한국에도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코리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코리아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양수길 박사가 이제 회장을 하고, 제가 이제 명예회장으로 다 이렇게 지금 있으면서 SDG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 잠시 그냥 참고로 여담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맨날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내외로 여러 가지 난제, 도전, 이것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사회의 다자주의가 또 유엔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미국의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자주의 중심, 인권
그 사회 가치, 도덕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던 미국이 스스로 이런 모든 기본 가치로부터 탈퇴하면서 세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선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이런 그 경쟁, 또 알력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죠. 제가 금년이 한 50년, 딱 50년 됩니다. 공직에 몸을 담은 지. 지금 제가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그 직속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저는 일종의 그 반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딱 50년 됐습니다. 50년 사이에 이러한 그 도전, 이런 어려운 건 좀 처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프 삭스 교수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도전, 이런 그 글로벌 챌린지를 글로벌 리스폰스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막강하더라도, 미국같이 막강하더라도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1300만 이상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4분의 1, 오늘 아침 현재로 보면은 약 350만이 미국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약 4분의 1이 미국 사람이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는 결국 다자적인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 다자주의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WHO에서 탈퇴를 하고 WHO를 그렇게 면박을 주고 어떤 다른 나라를 또 지목을 하고 중국하고 계속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국제적인 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때 2014년에 그 유명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 이 세 군데에서 생겼을 때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죠. 미국은 그냥 한 사람 아프리카에서 걸렸는데 특별기로 다 불러들여왔고,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초기에 WHO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한다. 이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서 직접 사무총장 지휘하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가져와서 WHO 사무총장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하면서 세계은행, IMF, 유로피안 디벨롭먼트 뱅크라든지 모든 그 지역 개발은행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했죠. 유엔에는 그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12만 명의 군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전부 다 평화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는데 질병을 가지고 군대를 파견한 건 처음이다. 미국이 3,000명, 오바마 대통령이 3,000명을 자기들 경비로 내보냈죠. 영국 750, 프랑스 500 이렇게 해서 한 나라씩 맡아서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완전하게 봉쇄 격리를 세 나라를 해서 단기간 내에 박멸했다. 안보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는 중국 탓이다라고 분명히 결의안에 쓸 테니까 중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no way,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에볼라 때는 제가 제안을 했었을 때 단 하루 만에 안보리가 이 에볼라는 국제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Serious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당장 그런 그 결의안을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 됐습니다. 저 자신도 완벽한 격리는 아니지만 21일간의 격리를 사무총장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정치적인 결단을 안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결단은 아마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가 한국의 그 경험을 전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그 현직은 아닙니다만 벌써 며칠 전에 콜롬비아 현직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달라 저한테 제가 외교부하고 협조를 좀 하고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전화를 하고요. 등등 이런 사실 즐거운 어려움, 즐거운 가운데 어려움이다 이런 점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정치학자들, 사회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모든 게 정부 주도가 되니까 소위 그 빅브라더 이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빅브라더다. 이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국가주의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절차 이런 거 없이 뭐 우리도 추경을 벌써 3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 한번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 텐데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계속하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봉쇄 격리 이거에 이어서 인권 잘못하면 인권이 탄압이 되고 정부 만능주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사실은 그 국가 권력이 확대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래가면 안 된다. 또 이 코로나 위기는 기후변화 등 인류의 그 환경 파괴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활동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 대비하는 방책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격 의료, 또 원격 교육, 뭐 디지털 인프라 이 영역의 그 대폭 확대도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대면 접촉보다는 전부 다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뉴노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노멀이 과연 우리 사회에 꼭 바람직한 건지 그거는 저는 막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생활 패턴으로 볼 때 언젠간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그 디지털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러한 그 위험은 더 제한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야심차고 담대하고 전 우리 사회 발전을 아우르는 이러한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너무 이걸 단기 5개년 계획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산소화한다. 탈산소화를 지향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로피안 유니언을 포함해서 전부 다 네트 제로 2050, 2050년까지는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제로가 돼야 된다. 완벽하게 안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지구의 온도를 1.5도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주로 네트 제로를 지향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50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계속 기후 악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또 이 산업 구조 전부 다 바꿔가는 과정에서 2050년에 우리가 그걸 달성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일종의 그 지향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aspirational goal입니다. aspirational. 못하겠다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 시민사회들이 벌써 비판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정책의 근간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기업적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기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직업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그 노조도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그 노조 활동,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 권익이나 이런 것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 다 우선해서 노조의 입장만 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핵심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그러고 신문에도 많이 이렇게 납니다만은 다자주의가 계속 훼손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인권을 존중한다, 자유주의를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그 미국이 스스로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그 협약, 기후변화 협약, 여기에서 스스로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가치의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행히 뭐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 대선이 11월 3일 날 되면은 뭐 바이든이 유력한 후보로 된 것 같은데 바이든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만 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기후변화 협정에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권이사회도 바로 들어가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아주 딱 찍어서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지도자들의 그 안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뉴딜이 조금 더 야심차게 또 좀 브로드한 그 글로벌 비전에 맞췄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국 경제 잘 돼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맨날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이 백시트, 자동차의 뒷자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실 환경부 장관이 그 종합할 때에 저하고 만나서 제가 그것도 강조를 했죠. 근데 이런 강조는 제가 여기서만 하는 거 아니고 외국 어디를 다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같이 하루도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단견이다.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무책임한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엉터리죠.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경고를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역사에 나쁜 편에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미국에 가서도
워싱턴 한복판에서도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시정이 좀 금년 내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도 그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반력, 분쟁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 큰 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고 중국과는 인접국이고 최대의 교역국이고 또 러시아, 일본 다 하여튼 세계 그 4대 강국에 전부 뺑 둘러싸여 있고 인접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사실 미중 간의 이러한 그 다툼, 이게 누가 잘못이냐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들었으면서 2049년까지 중국몽, 소위 그 차이나 드림, 이렇게 해서 2049년까지 군사력을 포함해서 세계 제1이 되겠다. 또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언제 중국이 미국의 GNP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많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긴장이 생겼죠. 이런 것이 이제 WHO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런 중국이 좀 소프트 파워를 더 좀 기르고 그런데 중국이 요즘 소프트 파워 이렇게보다는 소위 그 하드 파워라든지 하드 파워보다는 어떤 사람은 이거 샵 파워를 갖다가 기르려는 이런 그걸 갖다가 내놓은 이런 상황이죠. 사실 등소평이 40년 전에 그 도광양에다 손발톱을 보이지 말아라. 자신 있을 때까지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미 아마 손발톱을 이제 보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이 이제 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그 상황 하에서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인접국이고 가장 중요한 또 교역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 보아오 포럼의 이제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또 과거 유엔에 있으면서도 중국 지도자들하고는 후진타오 주석이나 웬자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또 리커창 총리 뭐 이런 분들하고 아주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나는 이런 사이입니다. 여하간 이런 제가 만날 때마다 시진핑 주석 말은 중국이 그 다자주의, 자유무역 증진, 내 계속 기여하겠다. 그리고 인류 문명 공동체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비전, 이건 확고하다. 이런 점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의 그 그래햄 앨리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꼭 미중 간에 적응이 될 거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그 MIT 교수에 있는 그 킨들버거 교수가 있습니다. 찰스 킨들버거 교수가 소위 그 킨들버거 트랩이라는 또 논리를 이렇게 냈죠. 이거는 미국한테 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930년대에 이미 영국을 따라잡았는데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의 결과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이 어떤 고립주의라든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에서 리더십도 잃고 세계 질서도 파괴된다. 이것이 킨들버거 트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그거와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딴 나라를 비난한다든지 빠져나가죠. 모든 국제회의에서 빠져나가고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에서도
여러 가지 이 조정관 판사들 임명하는데 계속 반대하면서 회방을 놓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계속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제 소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남북 관계는 사실 어떤 대통령 때부터 특히 이승만 박사 때나 그때는 거의 그런 상황이 안 됐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어느 정부든지 간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에 그 역대 그 정권이 상당 부분 이 어떤 국내적인 정치의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봐왔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접근법을 대통령마다 바꿨습니다. 대통령마다.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이어지더라도 그 대통령하고 다른 대통령이 다른 정책을 취했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특정 정권의 어떤 그 업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빨리빨리 성과 지상주의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계속 우리가 말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환호하고 흥분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빨리빨리 방식으로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 waste가 된다. 라틴 말이에요. festina lente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천천히 서둘러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상당히 contradictory한데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라틴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이 민족 문제이지만 민족 문제를 너무 앞으로 내쏘면은 어떻게 안보가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민족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핵화 이걸 갖다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화해, 민족 이런 걸 갖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지나갔고 다음 달 8월 15일은 분단 해방 75주년 이런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과거 청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국외 선봉에 계셨던 그 백선엽 장군께서 지난 며칠 전에 어제 국립묘지 대전에 묻히셨는데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그 친일 논쟁 이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과거 청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이러한 그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솔직히 친일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때에 일제치하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유스러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라든지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런 분들 빼고는요.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인물을 평가할 때에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또 바로 그 해방 직후에 국내 혼란과 한국 전쟁, 라는 그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해당 인사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런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을 빨리 청산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국토가 분단이 됐죠. 6.25 전쟁이 났죠. 이런 그 국내적인 그 위험, 혼란기를 거쳐서 제대로 친일 세력을 갖다가 청산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그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친일 인사 명단 사전까지 했지만 그것도 다 그대로 완벽하다 이렇게 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뭐 이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래도 좀 나이가 이제 거의 꽤 됐고 이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옥석을 다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 우리 인간의 완벽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 그 전체를 관통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07과삼 이런 정신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나라는 서로 싸웁니다. 우리 주변에 싸워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선의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서로 막 죽이듯이 싸우고 있으니까 저 사회에 참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과거 청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전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국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색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백선엽 장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둘째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 문제를 우리 거의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민족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에스피레이션이죠. 열망이죠. 여망이죠.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껴지는데 조국 통일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긴장 완화, 경제 협력, 민족 화해 이런 걸 갖다 도모를 해야 되겠죠. 통일 얘기하면 이제 독일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독일은 그 자신이 단합되어 있었을 때에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 그래서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분단이 안 됐었습니다.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이 됐죠. 동서독으로. 강제적으로 분단이 됐죠. 그러나 분단이 돼 있는 분단돼서 통일될 때까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전쟁해서 군인들이 총을 쐈는데 그 사람들이 동족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언어 도단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인들이 소위 그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어디 가서 씁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디 가서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 자손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저는 그야말로 제가 정치에 몸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뿐이 할 거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독일은 역대 총리들이 이 민족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미국 지도자를 설득을 하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반대하지 마라. 그 제일 반대하는 불란서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하고 늘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당시 소련의 지도자를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정권과 정파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대북협력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25년 후면 분단 100주년이 됩니다. 분단 100주년이 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의 사회 재통합, 인테그레이션, 이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정당은 정당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한테는 미래는 없다. 여기에 아무리 그린 뉴딜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조국 통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민족 문제만을 가지고 안보를 소홀히 한 가운데 평화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여야 된다.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구상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노력도 정권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해야 된다. 저는 2년 후에 어떤 대북 정책이 나올지, 또 2년 후에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이런 것이 나올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3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철학에 입각해서 다자주의, 국제협력, 여기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된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컨비닝 파워, 뭘 소집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하고 지도자를 모을 수 있는 파워는 유엔이 제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최고의 다자기구이죠. 이런 걸 우리가 유엔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협해 나갔자. 셋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좀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누구도 무시 못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러한 비전을 세계에 내보낼 때 우리도 존경받고 우리도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두손께 말씀을 드려서 하고 여러분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특히 이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몇 사람만 들었습니다. 이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디어도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정파적인 것보다는 전 국민, 전 지구적인 문제에 더 보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 힘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